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노컷뉴스가 박재영, CBS 박재영의 한판 승부에 명태균 씨가 나왔네요. 예, CBS 한판 승부 거의 관계자들하고 명태균 씨가 취재차, 섭외차 카톡을 주고받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아니 무슨 명태균이 무슨 단일 협상 과정에서 뭔 일을 해요? 나는 명태만 알지 명태균은 모른다고 그 하니까 말을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했어요? 아니면은 김현정에서 했어요? 김현정 뉴스쇼에서 했구나. 화딱지가 난 거죠. 아, 그래서 박재홍 한판승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은 게 이제 기사가 된 건데,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 본부장했던 최진석 교수와 구체적 단계에서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카톡이 나를 무시하지 마! 이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마. 카톡이 지금 보고 계시지만 나와 있어요, 그냥. 항상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간에 상당히 존중하고 있군요.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이 얘기 나왔을 때는 최진석 교수 측에서 처음에 이 얘기 있었잖아요. 명태균 씨가 접촉해 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뜬금없이 단일화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그냥 무시한 것이다. 30분 얘기 듣고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무시는 아닌데? 저 카카오톡을 보면은 뭐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지금 협상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확실히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대리인 또는 뭐 옛날 말로 하면은 송나라 사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얘기는 틀렸다라는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날 무시하지 마라든가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관계가 틀렸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억울함이라든가 그런 것만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여기 좀 추가를 해서 그냥 또 추정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처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 가장 지금 우려되는 거는 꼬리 잘리는 거거든요. 꼬리가 돼서 내가 꼬리가 돼서 꼬리가 잘려가지고 나만 지금 뭐 뒤집어 써서 내가 혼자 이렇게 김영선 전 의원 이렇게 걸어가지고 돈 받은 사람처럼 돼서 없어지는 게 제일 이제 두려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고 할 때마다 아닐 걸이라고 하면서 넌 날 알았어 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꺼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꺼내면 맨 마지막에 들고 있는 카드는 뭘까? 어떤 사람이 난 널 몰라 라고 할 때 아니잖아 라고 꺼낼 때 맨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나는 명태균 씨 모르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시잖아요 라는 걸 꺼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아닌 그림자, 그리고 텔레그램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 그 텔레그램에 김건희랑 뭐 서로 연락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통화 녹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거를 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무시당하면 보통은 검찰 캐비닛을 많이들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 캐비닛이 아니라 태균 캐비닛을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나왔을 때 뭐 허풍쟁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뭐 영향력 별로 없는 사람이 그냥 떠들고 다니는 그냥 브로커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많이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잘 몰랐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워낙 정치권에 그런 좀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공천 개입, 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당연히 김영선 의원하고 문자 주고받은 줄 알죠. 그래서 뭐 같은 김씨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 지금 명태균 씨가 놀랍게도 고소까지 하면서 그거 문자 주인공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선 대통령 김건희와 비선 국회의원 월급의 50%를 받았던 비선 국회의원 명태균 씨가 사실상 카톡으로 공천 관련해서 비선 회담을 하고 비선 공천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비선 공화국이냐라는 문제의식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사실이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이제는
김건희 게이트로 저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김건희 게이트 중에 이제 1번이죠. 넘버링으로 하면 이제 넘버1인데 넘버1이 이제 창원의창의 명태균인데 이 명태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으며 이 사람이 각각의 선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도 6월 달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준석 대표가 됐던 그 경선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3년도에 또 재보궐선거 있었죠. 강서구청장. 그리고 이번 마지막 선거였던 2024년도 총선까지 전 이 5가지의 선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력을 했느냐. 단지 후보들은 그냥 명태균을 인지만 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명태균이 어떤 정말 불법과 탈법과 위법 사이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까지 했느냐? 요게 이제 저는 남은 숙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그 각종 큰 사건들 있잖아요. 주가 조작이라 할지 최상병이라 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를 지켜주기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묵인할 수도 있고 뭔가를 경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그게 이성적으로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데 본인이 대통령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어. 그 캠프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사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넉넉히 대통령한테도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야 대통령한테도 전화하니까 대통령이 김영선이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보궐선거 때는.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명태균이 자기한테도 전화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한테도 전화하는 거를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아니 100%죠. 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하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를 왜 용인해 주지? 용인해 준 게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이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 너무 간단한 질문이신 게 간단한 질문이야? 원팀이고요. 원팀이야, 법으로 치면 그냥? 공범들이라 다 아는 거죠. 공범들이에요? 아니 공범들끼리 모든 걸 공유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게 공범인데 네. 당연히 공범이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아니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형법적 용어로 공범이라 합니다. 공범. 아니 이거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아니 이 사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대통령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정말 심각한 게 네. 오늘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별명 투모치 토커. 알아요. 투모치 토커인데 네. 이분이 오늘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여권에 일치된 전언이고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처지야? 기침이 나네요. 무슨 처지야 그게? 좀 안 된 처지네. 그렇게 처지고 답을 한다는 것이고 처지구나. 수신제가가 안 되시네. 네. 통화 도중에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비서진들이 여사 문제만 거론되면 비서진들도 여사 네. 문제만 거론되면 그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손사래를 친다. 이런 상황이다. 이걸 써놨고 그리고 아까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태균 씨 폰에 네. 오늘 뉴스 토마토라는 훌륭한 또 인터넷 언론이 기사를 몇 개 썼는데 네. 그 기사에 보면은 그 이 제보하신 영어로 영문자 이 씨라고 나오는 분이 그렇죠. 있습니까? 이 씨라는 분이 자기가 국감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정하고 어느 정도 아는 얘기입니다만 거론도 한 얘기입니다만 명 씨가 업무 보고차 김영선 전 의원이죠.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창원시청 공무원에게. 이 씨는 김 여사의 육성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음성은
분명히 있다. 명태균 씨의 이- 혼에. 오빠라는 거는 김건희 씨의 오빠를 이야기하는 근데 건가? 오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 오빠는 오빠가 여기에는 너무 많나? 근데 오빠라는 네, 친오빠 말고 또 있나? 오빠라는 네.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괄호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일단 돼 있어요. 아니 이명수 기자랑 말할 때는 뭐 방구 많이 끼고 이런 아저씨로 취급을 하는데 오빠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은 네. 김건희 여사와 네. 명태균 씨의 신기한 사건이다. 네. 김명신 게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냥 다 까발리고 이 정권이 자폭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건 뭘 수습할 수가 있어요? 이 아니, 정도 지금 되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대책이 안 될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의 수위의 이런 녹음 파일이 뉴스토마토가 갖고 있고 그 제보자 이 씨가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대응을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어! 막 이랬는데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행안위 국정감사 때 증인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증언을 하고 네. 여사님 음성이 나오는 녹음 파일을 그 자리에서 틀어줘봐요.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큰일 났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언론의 보도는 나지 않겠지만 네. 국감이나 열심히 해보자. 김건희 여사 문제 저거 뻥 터지면 그날 있었던 다른 국감 중요한 거 다 묻혀요. 다 묻히지. 되겠냐고요. 다 묻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뭐 민주당 의원손에 어떤 녹취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모르겠네. 국감에 네.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이 거잖아요. 씨가 그쵸? 이 사람이 이제 김영선도 보좌관하고 그 회계를 그다음에 했던 회계를 그렇죠. 했던 직원인 거지. 그렇죠. 여기 저 명태균 씨도 측근이었고.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떤 당이든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내지는 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룬다라고 할 때는 그렇죠. 이분이 협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금 뭐 누가 뭘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협조가 돼서 이것에 대해 다루는 당에는 뭐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러네. 그렇게 되면 국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뉴스토마토가 지금 쓴 걸 보면은 오늘 이제 쓴 걸 보면은 사실 그동안 추정해왔던 바가 거의 들어맞는 게 이제 슬슬 이제 거의 디테일하게 색칠이 돼가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대선 치를 때 말이죠. 명태균 씨가 접근을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 역시 이제 뭐 주특기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이 명 박사님이. 예. 명 박사님이 여론조사를 쫙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여론조사상 수치가 높게 나온다.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출마 아직 안 했을 때.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시면은 잘 된다 100%. 이거를 자기가 돌린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주면서 설득을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기사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결심을 해서 출마를 하면서 출마를 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잘 된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명 박사의 신임을 얻고 김 박사, 명 박사 간에 또 신임이 생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걸로 뭔가 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고 그리고 명 박사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반띵으로 그거를 땡겨가고 이런 구조가 된 거 아닌가 지금 싶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또 이런 행태를 벌이는 이른바 정치 컨설턴트 또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요.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고 그럼요. 중앙에도 서울에도 지금 꽤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색깔이 뭐 이상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뭐 그런 많은데 왜 명태균이 윤석열의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후보 시절에 뭐 윤석열 그렇죠. 총장 측 후보 측에다가 예. 보고서도 저도 한 2번 냈어요.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수백 명이에요. 근데 왜 장성철 소장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될 텐데 왜 그때 마음에 아니 못 장 소장님은 합법적으로 해주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보고서를 주고 예. 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때 제가
못 갔어요. 캠프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캠프가 아니라 캠프가 구성되기 전에 아, 구성되기 전이구나. 캠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아. 제가 2차례에 걸쳐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줬어요. 기업을 만들려고 아예 그냥 밑작업부터 했네. 그래서 거의 전 자부심을 느끼는 게 예. 제가 구성하라는 대로 어. 제가 3장인가 4장짜리 간단한 리포트였는데 어. 그대로 캠프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 내 말대로 되는구나. 캠프의 명칭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했더라고. 조직도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느꼈는데 네. 그러나서 이제 그 정관에 저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준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가자고 다 약속 잡아놨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선약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선약을 깨야지. 선약을 깨야지 과실을 따먹지. 이 사람들처럼 과실을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만났으면은 제가 이제 일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만났으면 제가 이제 정무수석을 하고 있겠지. 정무수석이나 공기업 사장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지 달았거나 이랬을 텐데. 저도 제가 참 만났으면은 안타깝네. 여러 가지 딱 이제 설득을 했을 텐데 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요 범상치가 않대요. 그러니까 아, 만나본 그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음. 그냥 외모나 언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30분 얘기해 보면 홀딱 빠진다는 거예요. 아, 홀딱 빠진다. 단순히 그냥 보고서 잘 만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생김새 자체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홀딱 빠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 그 외모에 졌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잠깐만. 근데 저는 요거 한 가지만 더 하나만- 여쭤볼게. 한 네,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 윤석열 측에 준 거예요? 김건희 측에 준 거야? 저요? 예.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근한테 줬어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이렉트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거 김건희 측에 줬어야 되는 제가- 거야. 그거구나. 제가 이거 딱 보면 회차금. 구도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주가 조작도 주식 투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주가를 조작하면 범죄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법을 지켜서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거, 아니, 선거 나갈 때 간판도 후보가 만듭니까? 다 도움 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명태균 씨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가 조작하고 제가 유사하다고 하는 게 이종호 씨의 역할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명태균 씨는 이 공천 개입 사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비슷한 인물이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내부자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명태균 씨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두 가지인데 모든 정보를 사전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심지어 말한 대로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명태균은 그럼 사전에 알았냐? 당연히 누가 줬으니까 알죠. 그렇죠. 당원이 그 당에 당직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공식 개선이 아니고 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위법 사항이고, 그럼 이분을 왜 그렇게 신뢰했겠느냐? 뭔가 불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주면 공범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부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전 아까 그 창원시청 공무원들한테 그 김건희 씨의 녹취 그걸 틀어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뭐 오빠가 해주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이 씨가 여러 차례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데 상상해 보시죠. 한 번 들었을 때 잘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들으면은 이게 뭐지? 한 세 번째쯤 되면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 씨가 그거 녹취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지. 너무 잦은 그 반복되는 행태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통비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오픈은 못할 겁니다. 또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하기는 면책 힘들죠. 특권을 활용한 이제 국회의원이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걸 폭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질문이니까 이제 답을 하면서 이게 세상 그렇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건데, 그렇죠. 저는요 명태균 씨가 무슨 그 자신감과 겁대가리를 상실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틀어주고 다니까 사람들한테 야, 얼마나 그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단어 선택이 검사 같으십니다. 아니 저는요 예. 이거 겁대가리를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예. 정말 웃을 일도 아니고 어.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주권자인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예. 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 씨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 녹취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스피커폰을 녹음했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라는 네. 생각이 이 듭니다. 분노하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장성철 소장님이 보고서를 써서 줬을 때는 사실 그것은 장성철 소장님의 큰 노력이 들어갔고 장성철 소장님이 그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당시 정권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냥 또 노력 봉사. 또 그렇죠. 여기서 뭐 이제 봉사도 저 많이 하시니까. 댓글 어마어마하게 또 악플 달린다. 네, 뭐 그랬을 수 수십 번 얘기했어요. 예. 뭐 이렇게 퉁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거기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 줬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본인이 돌린 거거든요.
무슨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입니까? 뭡니까? 미래한국 사회. 미래한국 연구소인가 거기서 돌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돌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명태균 씨가 나는 내가 윤석열 총장이 좋아서 돌리는 거야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실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제가 한 번 돌린 게 아니거든요. 계속 결국은 요게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고 나서 계속 중간중간 계속 돌리면서 이제 상황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캠프가 지출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사에 따르면 안 했습니다.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예. 이거는 희한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시켜 줬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에 따르면 예.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알아서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김영선 전 의원 나중에 명태균 씨 통해서 공천을 받는 걸로 대가를 어쨌든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통으로 다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가면 뭐 이 가지가 쭉 뻗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체 여론조사 그냥 자기 돈 들여서 한 거는 법적으로 걸리진 않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위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선관위에다 다 문의하고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은 여론조사 관련된 이게 또 여론조사냐 조작이냐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구심들이 지금 많은 건 사실이고 제가 궁금한 건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냥 합법적인 컨설턴트고 여론조사 기관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론조사를 맡기고 용역을 줬는데 당내에 있는 비밀까지 누가 다 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요구한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렇지. 김영선 꽂아. 진짜 꽂혀요. 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막 수정을 세비도 받아. 세비도 받아. 세비도 50%내 받아, 거야. 세비. 그 어. 일원 하나 틀리기만 해. 나 다 예. 불어. 예. 이건 거의 협박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명태균 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의 주식 투자가 아니다. 이건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은 처벌받는다. 시장 경제의 적이고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검사 같으십니다. 합법적 부조리가 횡행한 사회가 이제 가장 나쁜 사회인데 이게 합법적 부조리의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합법적 부조리인데 이걸 또 불법으로 가끔 걸거든. 정치자금법이랄지 선거법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끔 걸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찰 집단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 규탄을 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뜻 무슨 사건이 생각나냐면 광노현 교육감이 사후매수죄로 그때 선거법 위반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했어. 근데 본인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으로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진보 교육감 후보자가 이제까지 돈 쓴 것 때문에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그 말이 광내영 교육감한테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광내영 교육감이 사비로 돈 2억 원 정도를 줬어요. 이 사람이 뭐 거의 자살할 처지까지 놓였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그걸 사후매수죄로 걸었거든. 그래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광내영 교육감은 못 나오죠. 근데 이런저런 거를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의 양심에 사전에 이 사람을 매수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사후에 보니까 이 사람 매수한 것 같아. 그래서 사후 매수죄로 건 거거든. 근데 제가 합법적 부조리라고 하는 게 이게 불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검찰의 어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는 검찰이 기소하는 뭐에 따라서는 너희들 사전에 사실은 떡고물 주기로 하고 세비 얼마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영향력도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 2년 해먹은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정말 장 소장님처럼 이 나라를 바꿔보고자 이 사람들에게 각종 여론조사를 다 제공을 하고 내가 성심성의껏 나의 가치와 철학을 그냥 투여한 것뿐이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고맙다고 이것저것 주더라.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그게 똑같은 거란 말이지. 사후에. 사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에 관해서는
그냥 쭉 횡행하고 봐주고 집권 여당 되면 그냥 쭉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공직까지 가고 공기관 사장 가고. 이게 근데 그렇게 차지하는 자들의 어떤 수준, 어떤 제가 명태균 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가령 김대란 비서관 같은 경우도 어디 뭐 감사 뭐 어디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야, 뭐 저런 사람도 비서관 되고 뭐 나중에 뭐 공기업에 뭐 가는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그냥 사적 이익 집단이네. 이 집권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그 말씀은 공감을 하면서 예. 대전제 공감을 하면서 예.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 굉장히 잘 안다는 차원에서 예. 근데 이제 살짝 이제 광로현 전 교육감 사안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100% 잘 들어맞는 건 또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광로현 전 교육감은 본인이 어쨌든 돈을 그냥 저 사람은 안 됐어 해서 준 건데 그게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마냐 요 문제였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전에 이제 법적으로 또 죄가 될 수 있어서 뭐 차용증 쓰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였다면 제가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 왜 드렸냐면은 여론조사 돈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전적인 특수부 검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여론조사 돌리는데 예를 들면 뭐 한 5천만 원 들었다 칩시다. 예.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어치의 금품에 해당하는 뭔가를 상납을 한 거예요. 이 후보한테. 예. 그런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어떤 후보가 어떤 돈을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돈이나 뭔가를 받을 때는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후원회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걸로 받게 돼 있고 그런 걸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법의 잣들을 들이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요게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면 정당한 지출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거 너무 가정 얘기. 그렇죠. 그 가정인데 그런 상황에다 플러스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 대가성에 비슷하게 엮여가지고 공천을 받고 거기서 명태균 씨가 또 뭔가 돈을 여기서 가져간 이런 정황이 같이 엮이게 되면은 이거 옛날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특수부 검사들이 바로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죠. 저는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가정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근데 우리는 네. 뒤섞으면 전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국회의원을 선거법을 통해 가지고 날려버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민심으로 선출해도 국회의원이 기소해가지고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면 배지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나라 전 드물다고 보고 맞습니다. 뭐 그건 저는 변론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네. 명태균 씨는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공천 거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합법의 틀을 지금 넘어선 상황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전 이걸 가지고 뭐 여의도에서 늘 있는 일상 있는 일들의 약간 일탈 내지는 약간의 관행적 모순 이런 걸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 그렇게 그것보다 생각합니다. 훨씬 더 나갔다. 아니, 증거가 분명히 나온 걸 넘었어요. 보면 네. 김건희는 공천 개입할 때 명태균하고 논의를 했고 명태균은 김영선하고 거래를 했잖아요.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가 손을 잡고 비선 공천을 해버린 케이스가 지금 밖에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론적인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들의 그 행위와 그렇지, 비교를 그렇지. 할 수 있습니까? 전 그렇지. 이거는 그거랑 완전히 그건 별개라고 맞아. 봐요. 김건희가 이거 들어가 있기 범죄죠, 때문에 범죄. 그거는 또 다른 문제야. 저는 이제 오늘 뉴스토마토가 예. 이러한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크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봐요. 현재까지 수준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왜요?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어.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로만 네. 보면. 그러니까 네. 오늘 보도로만 보면은 네. 비판할 지점은 전 없고 왜 그럼 뉴스토마토가 이러한 기사를 썼을까? 왜 썼어요? 빌드업이라고 봐요. 또 다른 기사를 쓰기 위한?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는 대단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지금 계속 좀 빌드업해서 높여가는 것 같아요. 왜? 결국에는 자기들이 쓰고 싶은 기사가 마지막에 있거든. 마지막에. 네.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네. 그냥 단순히 공천 문제가 아니라 예. 국정과 관련된 어떠한 조언을 명태균이 했어요. 지금 봐서는 수많은 조언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네. 그건 추측과 상상이 아니라 명백한 팩트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그 기사부터 쓰면은 에이 뭐 명태균하고 윤 대통령하고 뭔 사이길래 김건희랑 뭔 사이길래 뭐
에이, 설마 이랬을 그렇죠. 텐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계속 쌓아왔고 공천 문제도 이렇게 서로 뭐 신뢰를 쌓아가면서 명태균 얘기를 들어줬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나? 네, 이게 한 축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또 하나의 축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의 국정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아유 대통령님 여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거야.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에 이런 신뢰가 있다. 이런 기사를 오늘 썼다고 전 봐요. 아, 뒤에 뭐 후반부가 뭐 더 드라마틱하다면 1편보다 뭐 5탄이 더 나은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씨가 예. 막 뭐 창원 시청 뭐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한테 뭐 틀어줬다 예. 그렇게 들었다 막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 그건 녹취록이 있어. 있는데 그거를 까면은 유튜브가 들었어? 아니, 저는 듣지는 못했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뉴스토마토가? 토마토가 아. 제보를 받아가지고 확보했대. 예. 왠지 왜냐면 있을 것 같아. 스피커폰으로 했으니까 누가 녹음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가 녹음했대. 그래가지고 던져줬대. 누구한테? 뉴스토마토에. 아, 뉴스토마토에. 뉴스토마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트는 순간 예. 이 일하는 분이 예. 통비법에 걸리니까 그렇지. 이거는 안 되고 기사에 녹여서 쓴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 기사에 녹여서 썼다. 결국에는 10월 10일이 이제 행안위 국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10월 10일? 예,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위 국감은 10월 7일부터 있어요. 네. 근데 각 행정부처마다 다른데 10월 10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이 있어서 이때 명태균하고 김영선을 증인 채택을 어제 했잖아요. 예. 이때 할 것 같아. 이때 일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그때 틀 것 같아.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 개봉 15일 박도네요. 남았네. 15일. 예, 보름 남았네. 근데 예. 뭐 날짜는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예. 일단 저는 디데이를 10월 10일로 10월 10일. 아니 근데 저는 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럼 또 책임론을 이준석 저는 생각을 대표야?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네. 책임에 대해서 전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 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이 나왔을 때는 거의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 드러난 내용들을 보름 뒤에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너무 잘 아는 사이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걸로 보이는 사안으로 이제는 매우 구체화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윤하고 명태구의 관계를 아니 윤하고 명태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도 명태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프리메이슨하고 전화통화했는데 그걸 왜 이재명 대표한테 묻습니까? 말이 됩니까? 무관한 사람한테 왜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명태균 씨랑 관계가 이렇게 더 먼저 형성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2022년도에 당 대표를 또 역임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왜 이렇게 득달처럼 달려듭니까? 그리고 민주당 왜 정쟁합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현직 의원이라는 거고 이준석 의원이 2022년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그러니까 성공한 로비에 해당이 되는 김영선 공천 사건에서 본인이 당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대표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 되는 건데 그 중요한 사안을 왜 방송 나와가지고 이걸 왜 축소 은폐하냐 이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장소장님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준석 의원을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무슨 자기도 이유가 있었겠죠. 이 사안이 커지기를 두려워했든지 아니 명태균에 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방송 나와가지고는 그거 별거 아닌데 그리고 김건희가 꽂고 싶은 사람 못 꽂았는데 완결성 떨어지는데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이런 이준석 의원의 발언 정치인의 발언이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본인이 개혁신당 대표였고 그걸 봤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확 쏠린 거거든요. 근데 그 관심을 받아 안고 이거 별거 아닌데 왜 호들갑이야? 내가 받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지금 시점에서 좀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나중에 해. 수사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론 조작이나 공천 개입을 통한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률 위반들, 뭐 예를 들어 국고 손실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은 그건 나중에 처리할 문제지. 그렇지. 지금 사안에서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은 좀 비판 발치 너무 많이 했다고 봐요. 그렇게는 해. 비판 받을지.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선의 조언이라고 말을 해버린 그 순간에 프레임이 확 바뀌죠. 요거를 프레임이. 물타기를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하나만 수밖에 더. 없죠. 게다가 허은하 네.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공천 개입, 권력의 공천 개입 사건을 뭐라고 물타기를 하냐면 허은하 개혁신당 현 대표입니다. 예.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을 해요. 그건 실패한 그 겁니다. 실패한 로비는 뭡니까? 김영선이 실패한 거지 국민이 실패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이미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입장, 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공천 개입이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잖아요. 아마 이걸 몰랐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걸 막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실패한 로비로 물타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아니 야당이라며. 그 야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더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진실 고백을 해서 이 정권의 잘못된 걸 말해야 될 그렇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 나와서 물타기 하냐. 요 지점을 좀 비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볼 때. 네. 근데 축소 은폐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당시에 이게 선의의 조건 같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과한 네, 것 네. 같고 뭐 이런 거. 과한 것 같고 저는 평론가니까 정치 안 할 사람이니까 저희 평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 공천 이준석 대표가 최종 도장 찍는 결정권자였죠. 근데 그 당시 이준석 대표는 허수아비 당대표였어요. 허수아비였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급도 안 해줬고 윤핵관들은 그 이전부터 야, 지방선거 끝나면 우리 이준석 쫓아내자, 네. 왕따시키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고 공천 과정에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니면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치적 위기다. 내가 이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보니까. 한가지 무능한 네. 무능으로 이제 당시에 가는 건데. 한가지 무능한 네, 당대표는 무능으로 가는 맞아요. 건데. 왜 네. 쫓아냈잖아 그때. 아니, 그러니까 무능으로 가는데, 자, 하나만, 저 요거는 제가 네. 바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무능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인데, 좋습니다. 무능인데, 이준석 무능을 의원이, 만들 수밖에 아니, 하나만 없는 말씀드릴게요. 상황이었다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거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네. 2022년도 6월에 선거가 있었고요. 그 문제되는 사건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이 있었고요. 2023년도 4월에, 그러니까 본인은 쫓겨난 다음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요. 아. 이제는 말한다라는 프로에 나가가지고 이준석 예.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 김종배 의원 그 진행자 물어봅니다. 정진석 의원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아니 당대표로서 내가 책임을 다 지고 선거 치르는데 지선 때 내가 공관위원장 내가 임명했고 지시를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정진석 위원장 광시 공관위원장한테. 근데 상의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먹고 그러니까 김종배 위원장이 그럼 그때 용산에서 개입했단 겁니까? 그러니까 용산하고 뭔가 해먹을 게 있었겠죠 하면서 용산 개입설을 냄새를 풍겨요. 예. 용산하고 뭐 보조를 맞췄다는 식으로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만큼 자기 허수아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알면 그걸 방조범이라 불러요. 우리가. 이거를 아니 알다라는 공천 증거는 개입을 없잖아. 아니 이준석 의원이 지시도 했다라고 하고요. 정진석 위원장한테 네. 지시도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당시에 이준석 의원 개인은 하나인데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한테는 그럼 지시도 하고 상의도 하고 보궐 쪽에는 뭐 윤상현 위원장인데 거기는 그럼 지시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 양쪽이 안 맞잖아요. 그걸 널리 이해하더라도 네. 본인이 2023년도 4월에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관위원장 정진석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행을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용산하고 보조를 맞췄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그럼 그 얘기인즉슨 무능하시다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공범으로 보여요. 에이. 이거 뭔가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런 드는 거는 거예요. 있어. 요런 거는 있어. 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 알고 이거죠. 있는 본인 말이 뭐가- 안 맞는다는 뭐가 얘기죠. 있는데 본인 말이. 이준석 의원이 보통 이제 그 시선집중 아침 들어보죠. 방송 나오면 아침 방송 나오기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그 소파에 들어누워 있단 말이야. 네. 잔단 말이야. 예, 자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면 작가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요. 작가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KBS에 있을 때 말고 다른 방송사에서 최근에 다른 방송사에서 작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근데 그거가 그때 김영선, 명태균 얘기를 한 거 그렇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 했다니까. 그 얘기 했다고? 그 이야기 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만 깎아 말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 또 선의의 조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들은 정보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들려. 뭐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침 또 그때 터졌을 때 뉴스토마토가 터졌을 때 성매매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잖아. 아니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시점이 좀 이상한 아니, 거야. 저는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과 네. 잘못됐다라는 거를 네. 혼동해서 쓰면 그러니까 안 왜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냐는 거지. 두 가지가 선의 혼용되는 조언이었어? 시점이고요. 아니면 공천 개입이었어? 아니 요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판단을 확정 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다양한 해석은 지금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2023년도 4월 28일 이제는 말한다 MBC 라디오를 지금 한번 돌려보시면 그 부분만 들어보면 돼요. 그렇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준석 의원 말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아니라 제가 시킨 공관위원장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지시를 내린 게 뭐냐면 경선을 의무화해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쓰는 경선을 의무화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본인이 지시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가 다 내가 진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는 같은 시기고 같은 위원장 2명인데 같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정진석한테 지시하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을 바라본 거죠라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때 공천을 용산 보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준석 의원 수사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당시에 공천 개입이라는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데 그 범죄는 맞아요. 아니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징역 2년 받은 게 공천 개입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그 이준석 의원의 완결성 논리로 봐도 이건 처벌받은 게 이준석 의원 논리가 안 맞아요. 그때도 여론조사만 돌렸을 뿐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정진석한테는 본인이 관여를 했는데 용산하고 보조를 맞췄다. 그럼 본인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수사를 떠나서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은 밝혀야 되는 게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아니냐.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부 폭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본인이 좀 나와서 생각이 라디오에서 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적이었을 때 네.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집권 여당의 공천은요. 네.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용산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야. 아니, 그것이 박근혜가 그걸로 그렇게 말하면 처벌받았어요. 불법이야. 박근혜는 여론조사를 중앙지법 통해서 2018 고압 119 잠깐만. 판결에 그게 나와 네. 있어요. 불법이에요. 박근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을 주고 네. 그 당시에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컷오프 시키라고 강요를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죄가 된 것이지. 아니, 여론조사 돌린 게 불법이라니까. 아니 김건희 그리고 여론조사 여론조사 아니다. 때문에 여론조사 때문에 이제 공무원의 정치 개입 의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여론조사 처벌받은 때문에 거예요. 처벌받았다니까. 자, 여론조사를 돌린 것만으로도 개입으로 자 그러면 처벌받는 제가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자,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준석의 자꾸 그렇게 주장처럼 몰고 가지 말고. 잠깐만요. 저는요 몰고 간 적이 없고 분류를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드려야 분류를 세 되는 가지로 겁니다. 하겠습니다. 왜 몰고 그러니까 가는 대통령실과 네. 지금 집권 여당이 네. 공천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하는 것이 잘못됐고 불법됐다고 제가요 몰고 갔잖아요. 상의가 잘못됐다 얘기한 적 없어요. 상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케이스에서 내가 처벌받은 상의하고 얘가요. 아니 이거 잠시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오케이. 말을 하는데 막으시면 안 되고. 오케이. 나는 막지는 않았어. 공천 개입의 개념이 예. 이준석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천 권력자가 야 A라는 사람 창원에 꽂아 이것까지 완결돼야 공천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준석 의원이 그게 아니라고요. 공천 개입이라는 의미는 처벌받은 의미는 그 판결문을 좀 읽어보십시오. 서울중앙지법 2018 고압 119 사건에 나오니까 권력자가 공무원인데 여론조사를 특활비 가지고 돌린 거예요. 두 군데를. 그걸 갖다가 권력자가 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맞다니까 그거는. 그 범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김영선 꽂은 거를 용산에서 상의해가지고 한 거는 범죄가 아니다. 그 논리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이 잘 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모든 정권이든 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실과 상의를 해가지고 공천을 한다. 범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거를 여론조사를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을 줘라. 아이 그런 건 잘못됐는데. 이전 받은 거 재심해가지고 무죄 아니 그러면은 내줘야죠, 가령 그거는. 이제 그거 무죄죠. 그거 왜 범죄입니까? 잠깐만. 그거 왜 범죄입니까? 그거는 잘못됐는데. 야, 박근혜까지 갈 수사검사가 필요도 윤석열인데 없이 수사 잘못한 노무현이나 거지. 문재인 때 만약에 이런 네. 사건이 터졌잖아. 네. 그러면은 당시에 야당이었을 국민의힘은 무조건 이거는 불법이라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여사가 개입이 됐거나 예. 아니면 박근혜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꽂았다면 예. 이건 불법이라서 잘못됐다니까요. 제 얘기는 그건데. 제가 보니까 여사는 개입된 것 같잖아. 지금 보면 여사는 개입된 그래서 것 제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김영선 건은 잘못됐는데 그렇지.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이때에 지방선거 전반적인 판을 놓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같이 집권 여당이 상의하면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니까. 그게 왜 불법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시를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상의를 했다고. 장성철 소장님의 지금 이 발언은 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건 케이스와 지금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가 일단 전 잘 모르겠고 저는 말씀하신 거는 널리 양해해서 이해하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어떤 당무의 합법적인 틀을 통해서 협의하는 과정은 저는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박근혜 기업 대통령 왜 처벌받았냐?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이에요. 민주주의 파괴범죄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때 여론조사 돌린 사안에 대해서
왜 거기에 공무원인 대통령 권력자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냐 이러면서 3년을 구형을 합니다. 그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게 팩트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꽂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A라는 사람 권력자가 심고 싶은데 결국 못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결성이 떨어지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 말은 박근혜 처벌 케이스랑은 안 맞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좀 정리를 이 얘기를 네. 뭐 끝날 중요한 때까지 할 수가 얘기네. 아니, 없으니까 잠깐만. 끝날 때까지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예. 1.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건 아니고 장 소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 말고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만큼의 팩트가 드러난 건 없으니까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그 당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지금 김영선 전 의원 케이스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온다면 장 소장님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지방선거로 2022년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고 시기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뉴스토마토가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도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했다. 요런 거를 새로 내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부 보도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오케이. 있다. 요걸 아니, 보도가 나올 거예요. 나올 그렇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오케이. 있잖아. 그렇죠. 네. 저 말씀을 JTBC 드리고. 저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네. 요것도 JTBC가 그 풀어가는 과정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신윤규 변호사가 저를 상당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광고도 해야 불쾌하기도 하고 지금. 광고도 해야 되는데. 네? 예, 광고 말씀하세요. 광고 먼저 하시고. 광고 먼저 합시다. 광고 먼저 합시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검정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을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또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할 말 많이 없는데. 저도 할 말씀 하시고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방송 있을 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 집권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공천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뭐 수기를 하면서 공천을 해 나가는 것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계속 있었던 일이었죠. 근데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구를 컷오프 시키고 누구를 공천해라 막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렇지. 처벌이 당한 거고 예. 2022년도 같은 경우도 당선인 측과 집권 여당이 이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을 불법적이고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면 옛날 박근혜처럼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심어라. 이러면 잘못됐지. 근데 그러한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에게 네가 뭐 책임진다고 했고 네가 뭐 정진석 했고 뭐 청와대 관련해서 용산의 뭐 뜻을 따랐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너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다. 전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 저 때문에 좀 불쾌하셨다면 좀 죄송하고 저는 그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처벌받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더 과거 얘기하면은 YS 총재 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공천장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높아지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법이 개정이 그동안 됐고. 봐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들어간 것도 맞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직권남용이라는 죽어있던 범죄를 부활시켜서 무수한 사람들 처벌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왜 처벌당했냐? 예.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두 군데를 여론조사 돌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케이스에 대해서도 정무적으로 무슨 협의를 하고 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이 다른 건데 김영선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 지역구에서 발생된 일 거기에 대한 공천 개입의 개념은 이준석 의원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 완결성 문제랑은 이게 너무 다르다. 전 그 얘기를 판결문을 그건 기초로 말씀을 잘못됐다니까, 드리는 그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축소 은폐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조금 뭐 해석이나 제가 전달 차원에서 뭐 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차원에서 조언이나 서로 협의하는 걸 아니 어제도 밥 먹었잖아요. 그 대통령실 맞아. 전 그렇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박근혜 케이스에 나온 그 사례가 2022년도에도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사건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걸 두 케이스를 똑같이 놓고 하나는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고 하나는 공천 개입이 아니고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그렇지. 하니 아.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냐. 이준석 의원의 말이 오케이. 당시 당대표로서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케이스보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에 개입이 됐다면 더 나쁜 범죄죠. 그러니까 더 크게 지금 처벌받아야 두분 말이 되지. 그런 거야. 같은 얘기인데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같은 얘기.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갔느냐. 구체성 가령 문제죠. 이제 예. 보수당과 진보당이 수도권 균형 전략으로 우리가 선거해볼까? 아니면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한번 선거를 해볼까?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실은 야 우리는 보수당이니까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효율화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당도 비슷한 생각이지. 뭐 이런 거는 전략적이고 그랜드한 플랜이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그건 거니까 맞죠. 정무적으로. 그거는 맞는 거야. 맞죠. 그 그거는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네,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쟤는 너라. 그러면 요거는 근데 이제 그걸로 좀 보인다는 건데 그렇지. 이준석 의원이 이거를 완결성으로 네. 표현을 하니까 제가 그 잘못된 표현 그렇지. 아니냐라는 그렇지. 거고 네. 하나만 예를 들면 네. 법무부 장관도 일반적으로 검찰 관장해요. 네. 근데 구체적 사건 관입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오케이. 제 말은 곧 뭐 예. 기사는 나오겠지만 예. 지방선거 때 당시에 대통령실이 A라는 사람을 어디에 좀 후보로 확실하게 좀 해라. 네. 이러면 대단히 잘못됐고 그렇지, 이제 이거는 그렇지, 이제 처벌 받아야지. 근데 오케이, 그런 거 없이 오케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번 총선 때 같은 경우에도 자 중진 의원들 한번 재배치해 볼까? 이런 논의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 이 중진 의원 A를 어디로 공천을 줘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다. 그렇지. 근데 아. 아직까지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느냐. 글쎄,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다.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럼요. 다 그런 어느 것일 정권이 수도 그게 있고. 저도 좀 답답했던 게 이 네. 공천 개입의 개념을 조금 이게 막 다르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 제가 오케이. 오늘은 조금 판결문 얘기까지 좀 자세하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중요해요. 김건희 씨와 민모 씨, 이 민모 씨는 누군지를 제가 특정을 하면 이종호 씨의 처남이에요. 예, 미국으로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랑 2012년에 이미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패밀리 비즈니스네. 패밀리 비즈니스야. 패밀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먼트가 동서지간에 하는 거예요. 동서지간에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주 또는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서 함께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상당히 최소 방조범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점은 예. 지금 2012년 1월인데 네. 2차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창 이뤄진 직후고 그렇죠. 이때 이쪽이랑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예. 뭐 민모 씨가 예. 김건희 여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예. 사장님 덕분에 금융실사 오전 중에 마감했다. 직원 보내주면 전달해준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행사장에서 인사 못 드렸다. 그러면서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네. 이때 2차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창 이뤄진 직후라고 시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늘 최소 방조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예. 요 언급만 보면은 거의 공동정범에 가까운 얘기까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은.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권오수랑은 너무너무 친한 거 잘 아시죠? 도이치 파이낸셜의 대주주까지 했어. 비상장할 때. 그러니까 권오수는 근데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이고
그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였으니까 뭐 할 말이 없고 이종호랑은 2020년 9월 23일에 서로 간에 통화를 많이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30몇 차례를 했잖아요. 36번. 예, 36번. 그다음에 임모 씨는 이종호 씨의 처남이야. 근데 2012년부터 지금 문자를 주고받았어. 근데 이 사람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의 정범이야. 공동 정범이야. 권오수, 이종호, 민모 씨. 그리고 이제 편지는 누가 썼냐? 제가 가명으로 제 TV에서 김기태 씨라고 했습니다. 오. 김기태 씨는 2021년 10월 즈음에 도피 중에 9월부터 10월까지 도피를 하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10월 달에 잡혀. 한 달 동안 도피하다가. 그래가지고 10월쯤에 민모 씨한테 이렇게 쓰는 거야. 이종호 씨한테 쓰는 거지, 편지를. 왜 들어갔어? 그냥 계속 개기면 될 텐데. 요렇게 한 거지. 이 편지의 내용이 네. 제가 요 보도된 걸 보면은 예. 그러니까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이 편지 어투에 전제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우리와 같은 일당들이다. 라는 게 좀 전제가 돼 있어요. 이 편지가. 같은 일당인데. 우리 같은 일당인데 김건희만 빠지게 생겼잖아. 김건희 여사는 뭐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그런 건지 뭐 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검찰총장이었거든, 남편이. 뭐 예. 결혼을 잘해서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쏙 빠져나가고 우리만 다 여기 표현에는 달려가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이렇게 잡혀갈 때 매달려갈 때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2021년 그 9월 10월에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물러난 다음에 6.29 선언을 했었을 때다. 6.29 선언하고 그 다음 6.29 선언 이제 나 이제 대통령 후보 되겠다. 정치하겠다. 이게 2021년 6월 29일이거든. 그러네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2021년 10월이면 그 이후야.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이야. 네, 국민의힘 대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어떤 분위기냐면 예. 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만 혐의에 제외하는 것을 외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무슨 사형을 당하든 예. 무슨 취급을 받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 그럼 왜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로드맵에 우리가 왜 협조를 해주냐는 등의 이러한 어떤 그 원망이 담긴 김기태 씨는 여기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거야. 그 둘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 JTBC의 보도대로 2020년 9월 23일에 이종호는 김건희와 이미 수십 차례 통화를 해. 이거는 이 편지를 보낸 거는 1년 후야. 2021년. 이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김기태 씨는 이종호가 이미 김건희와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어떤 식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그리고 구속만 당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언지를 받았을지 모른다라는 그 상황을 몰랐다. 두 번째, 이종호는 부띠끄야. 우리 주식시장의 말로 보면 부띠끄고 이미 나온 사람이야. 나온 사람으로서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그냥 작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띠끄는. 김기태 씨는 증권사잖아. 증권사 직원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현직이거든. 이 사람은 이걸로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기는 또 부티크가 돼야 돼. 거기다가 전과가 있는 부티크가 돼야 돼.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김기태 씨와 이종호 씨의 위치 자체가 다르다. 2021년 9월 10월은.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 씨가 그럼 핵심 설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주가 조작은 이종호 씨가 핵심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실행자인 주포는 김기태 씨야. 왜냐하면 자기가 증권사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로 간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김기태 씨는 자기 입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인 거야. 근데 요런 서로 간의 사정도 네.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보도를 이 시점에 보면서 알게 되는 거는 네. 이 사람들도 이 일당들도 김건희 여사는 우리 일당이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 이 두 가지 보도는 그거를 지금 그게 알려주는 핵심입니다. 거여서 예,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방조범인가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공동정범이다. 거의 공범이고 요거를 토대로 네. 만약에 이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하거나 논리를 맞춰봤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최소 왜냐면 공범의 종류에는 공동정범도 있고 공동정범이 안 되면 방조범도 되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최소
최소 방조범이 아닐 수가 없다. 최소한. 근데 검찰은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뭉개. 이제까지 뭉갰다. 근데 어떤 순간에 지지율이 20%대가 되니까 조금씩 나오더라. 이게 지금 스토리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항을 검찰이 한 거 아닐까요? 최소한 무혐의는 안 때렸잖아. 그래도 이번에는 검찰 봐주면 안 된다.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거 보면 맞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근데 이 편지가 네. 법적으로 증거 자료가 돼요? 뭐 그것도 다 채택은 할 수 있죠. 네. 증거로도 쓰고 결국에는 그걸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작성자를 두고 신문도 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괘씸한 거는 통화 내역이랄지 김건희와 다 그 속인 게 많죠 사실은. 법원에 제출도 안 하고 법원에서 이야기도 안 아니, 했잖아. 특히나 2년 동안 지금.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이후에, 그러니까 김건희 네. 윤석열 결혼 이후에는 연락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2020년도에 연락한 게 나왔으면 그렇지. 8년 전에 결혼한 사람인데 또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거짓으로 점철돼 있고 결국은 검찰권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범죄를 덮어준 의혹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하급 검사들, 실무 검사들은 기록을 본 사람들 입장입니다. 이거 그렇지. 도저히 못 덮어준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기록 본 사람들이. 국감 때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공개가 된다면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우리 김건희 더 이상 방어 못하겠어, 보호 못하겠어. 김건희 특검법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제 이거는 계속 불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못하겠어. 라고 먼저 선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종호 씨가 더 문제라고 보는 게 구속 한 서너 달 당했을 거예요. 구속 서너 달 당하고 이게 다 2020년 9월 23일에 이렇게 전화통화 문자 이렇게 한 다음에 2021년 한 1년이 지나서 2021년 10월인가에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당하거든. 예? 그리고 한 서너 달 살다가 겨울인가 그해 겨울인가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3부 체크하고 골프 치고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부 체크하고 골프 치고 요거 인사 그다음에 챙기고 뭐. 징계무마. VIP 이야기하고 내 세상이 왔다. 내 세상이 왔다를 하잖아.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거를 이 여건을 만들어준 게 누구야? 김건희지. 그래서 저는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김건희야. 김건희가 비선 대통령이라면 네. 비선 당대표 명태균, 비선 내각 총리 이종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비선 내각이에요. 제가 볼 이게 때는. 뭐야 이게?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네. 다른데 네. 김건희 여사는 비선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출돼 있지 않은 실질적 대통령을 이건 제가-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정권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수는 괴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시간을 윤석열 정권이 괴멸이 되지 보수 네. 정권은 근데 괴멸이 윤석열 안 아니 대통령- 윤석열을 편을 들었잖아. 계속 편 들었잖아. 지금도 침묵하고 제가- 있어. 제가 아니 저 보수 처음부터- 쪽에서. 아니 보수 쪽에서. 장성철 빼고. 전 진짜 외롭게 눈물겹게 싸웠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민주당 말씀 많이 들어가.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대통령이 아. 됐는가? 근데 네, 그 본인 맞네, 공약 맞네. 지킨 거예요. 자기가 전화 네. 녹취해서 네. 국민의힘 뽀갠다 그랬죠. 저 쥐약 먹은 뽀갠다. 놈들 저 뽀개버리고 플랫폼을 윤석열 브라보. 아니 그래서 왜 그런 뽀겠어요, 공약을 실제로. 지키라고 뽀겠어요. 왜 보수가 괴멸될 것 같다 이런 잘 생각이 뽀겠어요, 잘. 지금 듭니다. 국민의힘 뽀개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아, 이거 실제 녹취록에 나온 얘기.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영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뽀개질 것 같아요.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예, 신인교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